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서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7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희 지난주에 드디어 4월 4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받았는데 그 특집으로 저희가 일요일에 윤석열 김건희 방송분을 편집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준호 선배. 네. 보니까 뭐 욕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시청자 수를 봐도 그렇고 욕댓글을 봐도 그렇고 김건희가 역시 V0입니다. 진정한 챔피언이 누군지 좀 확인했습니다. 이게 탄핵 전에 방송한 걸 이제 묶어서 방송하니까 이제 이런 아니,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뭐 제가 뭐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은 게 아닌가 이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김건희라는 존재를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요. 분노하는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청자들의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똑바로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방송할 때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서 표현하도를 하겠습니다. 좀 차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석고대제라도 한번 하고 시작했다 보니까 네. 저는 좀 억울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간에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내렸죠.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이런 파면 선고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먼저 꼽으라고 한다면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단 그분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화면에 그분의 이력이 자세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헌재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서 그 윤석열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윤준 선배?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헌재가 윤석열을 이제 만장일치로 파면한 데는 뭐 홍장원 전 차장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이 계엄 당시에 전화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뭐 싹 다 정리해라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아들일 그 체포 명단을 네.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해드렸다는 거 그 증언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헌재 재판정에 이제 2번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네. 인상 깊었던 게 이제 2번 나왔을 때 다 이제 재판정에서 윤석열을 향해가지고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제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외면을 하죠. 진짜 쫄보 본색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홍 전 차장 증언 때문에 사실상 뭐 파면당이 생겼으니까 그런 네.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홍 전 차장 증언이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의 스모킹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가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도 보여졌는데 홍정훈 전 차장이 국회 발언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 명언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알아봤는데 뭐 이제 이게 이 워딩들을 보면 사실 다 추론을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전화를 지시 받았을 때는 뭔지 몰라서 이거 막 하려고 했었대요. 갸우뚱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인형한테 전화 보고 이제 명단을 받아 적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좀 본인이 판단이 안 선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제 뒤에 적으면서 이건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본인이 북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예. 평양이고 북한 보위부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 평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홍 전 차장이 보면 이제 국정원에서 한 3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보의 최전선에서 이 북한하고 뭐 맞서왔던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북한과 같은 짓을 하는 게 이런 걸 자기 본인 스스로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파면 당일날 이제 저희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이 국가 공권력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건데 네. 군과 경찰, 국정원의 능력이 국민과 대척점에 쓰이게 된다면 얼마나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자기가 이제 이번에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문을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맡는 정치적 네.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엄중하게 이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심지어 이번에 이제 국회에 침탈하려고 했던 특전사령부 707 특임단에서 중대장 근무를 했다는 이력도 굉장히 이색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분이 보니까 이제 뭐 특히 이제
집안 자체가 군인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남 해가지고 그 6.25 전쟁하고 뭐 이제 뭐 월남 파병까지 갔던 이제 참전 용사고 해군사관학교 졸업한 제독 그렇습니다. 출신이고 네. 뭐 어머니는 간호장교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도 입교해가지고 뭐 이제 우수화랑 그러니까 생도상 같은 것도 탔고 그리고 이제 뭐 대위 진급 후에는 이제 707 특수임무 대대 지금 말하는 특수임무단 네. 그 중대장으로 근무를 했죠. 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은 군인 가족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색적인 그런 가족 형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에 가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원 요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블랙 요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일단 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들을 게 이제 이분이 왜 군을 떠났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중대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고공낙하하는 게 그 최다 기록을 가진 분이래요 군에서. 아, 고공낙하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래서 근데 낙하산 훈련을 하는데 부하 하나가 이제 떨어지다가 낙하산이 꼬였대요. 그래서 이게 잘못 떨어졌답니다. 잘못 떨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좀 모양이 안 좋게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수습하고 직접 다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군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니었으면 뭐 당연히 대표와 하랑이었으니까 별을 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우리가 블랙 요원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처음에는 이제 블랙이라는 걸 달고 했다기보다 이제 대북 공작국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해외로 나가면 이제 블랙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블랙도 뭐 현장에서 뛰는 공작원이 있고 이제 공작원을 지휘하는 공작관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약간 군에서 쌓아서 오셨으니까 이제 공작관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뛰는 블랙 요원을 지휘를 하셨고요. 근데 본인도 이제 급이 높으니까 북한 외교관, 뭐 장성 이런 분들을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A급 첩보를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데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그 대북제주 유명한 거 있어요. 네네. 그게 이분 작품이라는 얘기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활동하신 데가 홍콩 선양 이런 데인데 그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한국 영화 야차라는 걸 보면 거기 선양이 스파이들의 도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양에서 활동을 오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여담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다 말고 이 선양 그때 그 야차란 영화를 보면 국정원이 여행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세훈 시절에 홍콩이가 어디서 여행사를 운영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됐대요. 국정원에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근데 네. 원세훈이 이걸 닫으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잘 돼서. 네. 아니 잘 된 건데 이걸 왜 닫으라고 하냐. 그런데 닫으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홍콩 중국 이런 데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 첩보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주인공 같은 인물인데 그런 분이라고 하기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바로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강직하고 강인함이 많이 묻어나다 보니까 마치 스피치 훈련을 받은 것 같다는 인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뭐 원래 뭐 성격이 좀 강직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딱 되게 스마트하고 뭐 이렇게 끈꼬매는 거 분명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포스 자체가 뭔가 이게 요원 포스는 분명히 느껴지죠. 그래서 뭐 그때 저희 이제 그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맞아요. 방송에 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 그 홍장원의 능력은 베스트다. 그리고 뭐 특기가 뭐 소총인데 날아가는 새를 소총으로 맞출 정도로 뭐 뛰어난 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분이 보면 이제 그때 뭐 그 나와가지고 그 김병기 원장한테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누구 이제 경호원을 좀 붙여줘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 피식 웃으면서 경호원 했다가는 오히려 그분이 당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이분이 이제 이 블랙 요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름을 밝힐 수 없고 그러니까 공식 직함을 갖추지 않는 거잖아요. 국정원에 보면 이제 화이트 요원하고 블랙 요원이 있는데 화이트 요원은 근데 그 대사관 이랬는데 보면 이제 공식 직함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고 블랙 요원은 사실 이름도 가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홍장원이라는 이름도 안 쓰고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디 방송 나와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뭐 홍콩 시장 통해서 막 반바지에 쓰레빠 걸고 뭐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분이 이제 능력이 원체 탁월하니까 박지원 그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국정원에서 이때 전설 같은 인물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장 신임 국정원장이 부임하면 항상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친구가 있다는데 도대체 누구냐? 아, 인사추천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제 명성이 자자했다는 거죠. 예. 야, 그런 사람이면 사실은 그 현재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조태영 국정원장과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니까 지난번에 그 헌재에 나와서는 조태영 원장이 굉장히 홍장원 전 차장을 공격합니다. 예, 근데 요 앞서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이 양반이 화이트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블랙일 때도 능력을 보였지만 화이트를 하면서도 이제 이 영국 공사로 나오면서 화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양반이 너무 중용이 되니까 얼굴이 알려졌대요. 그래서 이제 블랙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블랙으로 잘했으니까 화이트가 돼서 영국 공사로 갔는데 네. 지난번에 왜 윤석열 정부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 뛰어들다가 되게 망신당했잖아요. 완전 그때 이제 개망신당했죠. 그때 네. 이제 전 정부에서 뭐 이거 역전 승인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때 그거를 국정원에서만 제대로 된 보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근데 그때 이 일화가 이제 이 홍 전 차장이 영국 공사하면서 그 영국 그 또 고인사들하고 되게 인맥을 많이 맺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저히 이게 아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분이 언론 뉴스에 나온 건데 우크라이나 때 우크라이나에 제일 먼저 갔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전후 사업을 챙기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전후 사업을 챙기러 일부러 가봤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블랙하면서 이제 중국 쪽 인맥하고 왜 그 탄탄탄 국가들 있잖아요. 뭐 카자흐스탄 맞아요. 이런 네. 국가들에도 인맥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자신 개인기로 뭐 국정원에 무슨 뭐 지부라고 하긴 뭐한데 아무튼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때 뭐 북한군 저기 이야기를 뭐 파병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래서 윤석열이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조태용 말씀하신 거는 원래는 둘이 관계가 좋았대요. 호영호재하는 사이인데 네. 그 들은 바로는 이제 저 홍 전 차장도 사실 집안이 명문가 아닙니까? 쟤도 그리고 이제 조태용 원장의 사모가 집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집안하고 홍 전 차장 그 선대 집안하고 이게 교류가 있었던 교류가 있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인연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제 그때 개업날 그렇죠. 네. 조 원장이 이제 빼니까 이제 본인이 약간 강직하고 돌직구니까 훅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호 원장은 사실 보면 이제 약간 계엄 전후에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그 행동을 행적이.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그 저기 홍장원 차장이 이제 당시에 이제 관련 보고를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자기는 뭐 부인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되레 아까 말씀하셨던 것 헌재에 나와가지고 뭐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 적었다고 한 장소가 공터가 아니고 뭐 사무실이고 CCTV를 분석을 네. 해봤더니 뭐 시간 동선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홍 전 차장이 약간 반박을 했던 게 아니 본인은 어디 뭐 그 국무회의 나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났다 뭐 너무 엄청난 상황이라서 기억할 수 없다면서 왜 자기한테는 AI급 기억력을 요구하냐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비유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아까 그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이 호영호재라고 했다는데 홍 전 차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저기 조태용 원장이 자기한테 롤 모델이었다. 어떻게 보면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했으면 그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최고죠. 멋진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비상계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네. 말하는 이제 사회 엘리트들의 어떤 민낯을 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러면 진짜 전쟁 나면 옛날 뭐 서울의 봄 때처럼 그 국방부 장관 그 미 대사관 도피하듯이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좀 심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이번 내란 과정에서 보면 우리 사회 지도층이 하는 행적이 보면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뭐 당장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 하는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 도대체 뭐 어디 약점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태용 원장은 게다가 이제 뭐 김건희랑 그렇죠. 문자까지 주고받은 두 번 사이였기 때문에 했죠. 그리고 그래놓고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았다고 자르잖아요. 자기는 김건희랑 그렇게 야당 메시지 통화했다고 주고받고. 주장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이제 이번 그 위증 혐의로 조태용 원장 고발했으니까 검찰에서 뭐 사건 배당한 걸 봤으니까 이건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헌재의 파면 결정은 만약에 홍장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소의 그 퍼스널리티, 성격이 좀 어땠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국정원 쪽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딱 말하는 거 보면 느껴지잖아요. 약간 AI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성은 좀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성은 떨어지고 워커홀릭이고 그래서 워커홀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제 후배들 칭찬하려고 잘 깬다. 그래서 이제 좀 후배들이 어려워한대요. 어려워하고 그 대신 이제
이번에 그 태도에서도 본인의 태도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본인의 소신을 강하게 믿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돌직구 스타일인데 다만 세련되지는 않았대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분이 이제 블랙 용어를 하고 북한 고위급 장성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저성격으로 저게 가능했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 내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우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저희가 이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뭐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연일 뭐 옥중서신 통해 가지고 뭐 뭉치자 싸우자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뭐 옥중서신 통해 가지고 뭐 국민 심판이 남았다고 사실상 불복을 이렇게 뭐 선동하는 그러니까요. 행동을 네. 했죠.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어차피 자기가 교도소 담장 밖으로 나가긴 힘드니까 그냥 뭐 나 뭐 정치범이라도 한번 돼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데 이게 너무 큰 잘못이잖아요. 너무 큰 창피한 거고 이제 가문에 아마 오욕이 남을 텐데 이걸 인정을 하면 이제 자기 살아온 세월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스스로를 거. 속이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뭐 맞아요. 반국가 세력에 네. 맡겨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했다. 얘도 마찬가지. 윤석열을 도와 난 나라를 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희생이 됐다. 난 정치적 희생이 아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본인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그 윤석열 대선 캠프 때도 뭐 보고서라고 들고 왔는데 그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윤석열이 뭐 이게 보완해 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 국면에서도 보면은 김용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지적으로 훌륭한 것 같지는 않은 행태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헌재 증언에서도 뭔가 논리 정합적이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의 파면에 기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이제 보면 이제 뭐 4차 변론인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포고령이 대형 포고령이 헛고령이 있으니까 자기가 실제로 집행하려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윤석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 상징적인 거다. 집행 가능성 없는 거다. 경고성일 뿐이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이 김용은의 진술로 인해서 이제 이게 뭐 깨진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뭐 또 보면 뭐 야간 통행 금지 조항 이걸 삭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건데 왜 그걸 삭제했냐. 굳이? 그래서 네. 이제 헌재가 그걸 오히려 또 이제 그 인용을 하는 그 근거로 삼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얽히고 설킨 인연이 어떨까 궁금한 게 왜냐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초대 경호처장도 지냈고 원하는 바대로 국방부 장관까지 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윤석열 당선 직후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 충안고 요새 좀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그 충안고에서 네. 김용현이 그 학도국 단장을 했는데 뭐 들어보니까 뭐 의리 있는 후배가 있다, 괜찮은 후배가 있다 해서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의기투합했다. 근데 상당히 약친 이야기 같죠. 이게 현실성은 별로 없는 얘기 같고요. 여하튼 그래서 뭐 김용현이 육사에 들어갔다 연락이 끊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문회를 통해 서로 뭐 연락을 가끔 주고받았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 뭐 검찰총장 물러난 뒤에 이제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편하게 술 한잔 하면서 불렀고 이제 그래서 뭐 김용현이 뭐 같이 하게 됐다는 거고 윤석열이 뭘 맡아달라고 하는데 김용현은 뭐 극구 사양했다 뭐 이런 이제 네. 말도 안 되는 보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게 이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게 국민의힘만 줄을 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민주당에도 2017년에 전역을 하고 나서 그 민주당에서 모 의원이 주도하는 그 실용 안보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좀 민주당 성향의 소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뭐 의원 말은 이제 우리 성향인 줄 알았다. 네, 권력지향적인 줄 알았는데 우리 쪽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리고 설마 계엄할 거라고는 자기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예.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지금까지 보니까 대단히 권력지향적이고 뭐 윤석열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의기투합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뭐 윤석열이 맡아줬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 양반이 아까 뭐 구교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보고서 들고 찾아갔듯이 나 좀 써줘 하고 이게 매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뭐 이제 군에서 약간 인사 가지고 좀 불만도 있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필사적으로 매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분이 이제 권력지향적이라는 그 이제 계기가 크게 이제 됐던 게 이제 쓰리스타에서 별 포스터 다는데 실패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합참 작전본부장 정도면 이제 사실 대장 포스터로 가는 이제
길 중에 직행길인데, 한 네. 했으니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좀 스탠스가 어디든 나를 쓸어주는 데 여야 가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끌어준 게 아마 윤석열 아니었나 싶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이용욱 기자가 학도국단 이야기하는데 그 언론 보도도 저를 보니까 이게 진짜 MSG를 이게 무슨 뭐 잔뜩 뿌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데 그게 그 내용이 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윤석열이 캠프 맡아달라는 요청을 이제 거절하면서 했다는 충고 내용이 나와요. 아, 충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거죠? 맨날 제가 이렇게 퀴즈를 묻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그냥 선거에서 이기려면 충암고 동문, 서울대 동문, 검찰 출신 아닌 사람들로 캠프를 꾸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싶지? 이걸 완벽히 거꾸로 간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뭐 청개구리 왕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뭐 거짓말 한 거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윤석열도 보면 뭐 사실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두 사람이 묘하게 닮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입이 거칠잖아요. 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용현 사실 뭐 심지어 이렇게 국회 나왔어도 엄청 이게 거칠게 맞아요. 욕해가지고 네. 뭐 사과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입이 거칠다는 소리는 그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국방부 기자간담회 이런 데서도 막 말을 거칠게 하니까 국방부 관계자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이게 좀 혹시 기사 쓰실 때는 좀 순화시켜서 주세요라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뭐 이게 경호실장으로 권총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인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민 통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네. 자기가 그냥 군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군 중에서도 아마 그 중앙파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대외 활동이라는 것도 밖으로는 그렇게 거칠게 하면서 윤석열은 고등학교 한기수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떠받드는 모습이 어지간하지 않다 보니까 초대 경호처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게 가장 측근이고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제 그동안 온갖 아부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윤석열을 네. 녹여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서 했던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의 패착이었지만 용산으로 이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용산 이전할 때 뭐 국민 요트로 가고 뭐 청와대 폐쇄적인 공간에서 나오겠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금방금방 드러나잖아요. 뭐 역술인들이 관여했고 그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그 백재권 씨 같은 사람들은 수염 휘날리면서 뭐 관저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역술의 힘에 역술 때문에 이전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기 위해서는 문단속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뒷소리 안 나오게.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김용현이고 이미 둘이서는 이제 약간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뒷소리 안 나오게 추진을 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아까 김준우 기자 말했지만 이 양반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물 먹고 박근혜 때 물 먹고 하니까 이제 천추의 한이니까 어떻게든 어떻게든 매달렸겠죠. 그리고 그 2025년 그러니까 지난 1월 22일에 MBC PD수첩에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비역 및 그 퇴역 인사들이 김용현에 대해서 권력욕이 강하고 권력에 대해서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니 동물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윤석열을 굉장히 구워 삼기도 잘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에 계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계엄에 이르기까지 김용현의 역할도 혁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실제로 뭐 윤석열이 이제 뭐 공관이든 안 가든 김용현하고 뭐 여인영 뭐 이런 이제 이른바 충암파를 중심으로 한 군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 네. 불러가지고 자기가 계엄하고 싶다 뭐 싹 다 갈아쳐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그 과정에서 그 모여든 사람들은 아 대통령이 계엄하려고 한다라는 걸 뭐 알게 인식을 한 됐겠죠. 거죠. 네. 사실상 뭐 모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근데 이렇게 뻔뻔한 게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발언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계엄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로 얼굴색은 안 변하고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예, 사실 저도 이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사석에서 김진우 기자한테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사실 이 얘기 계엄론 소리 나왔을 때 의외로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반국가 세력 하는데 도대체 저 배경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뭐 국군의 날도 막 광화문을 걷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김용현이 나와서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군인이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따를까 하면서 저도 약간 경계심이 흐트러졌었거든요. 네. 근데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 경계심 흐트러뜨려 놓고서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네, 흔들어 한마디로 놓고 이제 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뭐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아니, 저 사람들은 다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인간의 범죄에 들 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네. 근데 결국은 네. 이제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로는 비참하게 종료를 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살떨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호처장을 할 때부터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꾸준히 듣고 있고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거사가 혹시나 들통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살떨린다는 말을 하니까 좀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돌이켜 보면 김용현이 그 당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 진짜 살떨리고 소름 돋는 얘기죠. 왜냐면 그러니까 김용현 그때 뭐 국회 나와가지고 되게 당당하게 받아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뭐 여인인가 누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공격받으니까 뭐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는 사람은 뭐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병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거칠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의원들이 뭐 너 무슨 차지철 갔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받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저 의원들 저놈들 말이야 좀 오. 개엄하면 곧 내가 두고 보자. 체포해가지고 잡아치를 거니 감투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뭐 살떨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만면에 뭐 웃음을 짓고 있었겠죠. 속으로는 안 두고 두고 보자고. 보자.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 이전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 윤석열이 점점 이제 주위에 이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안 그러니까 내치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참모들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 지킨 사람이 중앙고 1년 선배인 김용현밖에 없고 그게 기댔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계속 김용현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옆이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뭐 윤석열 잘 알지만 미필자잖아요. 미필자 입장에서 보면 군인들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용현이 이제 또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국군의 날 행진 2년 연속 이례적으로 하잖아요. 대통령 옆에서 선글라스 끼고 옆에서 뭐 되게 뭐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김용현 통해 가지고 아마 군 장선들 불러 모았을 거 아닙니까? 공관이 난가에 모아가지고 충성준 맹세 한번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군대가 이제 내 명령했다. 저기 국회는 자기 말도 안 듣고 이런다 말 군대가 자기 명령 일사불란해. 따라주니까 야 이제 계엄 선포하면 착착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망상에 빠지고 망상에 빠지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 이제 장본인이 김용현이죠. 야 지금 김용현 얘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홍장훈과 김용현이 양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중간항쯤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 뭐 강인한 이미지 이런 게 강했는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걸 누가 결행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곽정근 특전사령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지시를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중대장급들이 이제 이행을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뭐 이행을 안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도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곽정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양심과 이 자기 보전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였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민주당 김병조 의원이 가가지고 이제 들이대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네. 이제 국회 쳐들어가지고 문을 부수러 쳐들어가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약간 거짓말도 순간 조금씩 넣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이 계엄 사실을 뭐 이제 뭐 당일 알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이제 고백하는 게 사실은 뭐 그 전에 김용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분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계엄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12월 7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마음을 정신 차리고 먹은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이 길밖에 없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관되게 이제 윤석열이 이제 국회 봉쇄 그다음에 쳐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지시들을 일관되게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좀 흔들리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보면. 그리고 보태서 좀 여쭤보면은 실제로 이제 여당이나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측에서는 그 자꾸 이제 야당이 회유를 한다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그 와이프를 찾아가서 그 윤석열 측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자꾸 이렇게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 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육사 동기인가요? 무슨 뭐 배모 변호사가 이제 와이프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민주당에서 협박했다고 해달라 거짓 증언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인이 이제 이 문자 녹취로 공개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른바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이 뭐 근데 회유당했다.
아니면 뭐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거는 이번 뭐 현재 재판에서 나왔지만 그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분이 특전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이제 회의실이겠죠. 그런 공간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은 복수의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쯤은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저분이 이제 약간 그 좀 회유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번 일 벌어지고 나서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좀 생각보다 되게 좀 심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도 제가 약간 마음이 약해서 걱정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저분 진실이 일관되니까 일단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맞아요. 그리고 네. 눈으로 지켜봤고 일관되고 디테일하고 뭐 다른 거 전혀 따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실시간으로 지켜본 걸 저분이 그냥 자기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저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윤석열이 아니, 내란이 아니라고 말 안 하고 뭐 어떻게든지 각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 해서 이제 그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일관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짚어봤던 그 홍장원 차장하고 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분 증언은 굉장히 그 윤석열을 날리는데 네. 굉장한 그 재료로 쓰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은 그 4월 4일 오전 11시 현재 선고가 있기 전에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보석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걸 보면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구나. 사법부도 곽종근이라든가 윤석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뭐 생각이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이제 그때 뉴스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헌재 재판 결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제 곽종훈 전 사령관의 증언을 이제 사실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석이라는 게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되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이 곽선 사령관이 이제 냈던 게 자기가 이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그렇죠. 반성하는 거죠. 도중에 네. 증거의 우려가 없으니까 이제 보석 신청한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이 김용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따라가지고 구속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고 네. 두 번 기각됐죠. 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보석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은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각당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이게 헌재나 이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풀려나면서 언론 내 카메라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이분이 좀 양심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라는 것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다 오롯이 책임을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했지만 뭐 홍장원 전 차장이나 이 곽정훈 그 장군이나 뭐 다 어떤 느낌이냐면 윤석열이 얼마나 쫄보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대단한 그러니까 좀 홍장원 전 차장하고 좀 다른 문제도 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뭐 나를 탓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군인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층한테도 기대할 수 있는데 다 책임을 빼는 와중에 저분이 그래도 내 책임이다고 하니까 또 돋보이고 좀 그래도 일말의 어떤 좀 면죄부란 표현은 좀 이상한데 좀 정상 참작을 해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곽종훈 전 사령관하고 이제 대비됐던 것은 물론 그의 부하이긴 합니다만은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뭔가 눈물의 호소를 하다가 갑자기 또 나중에 헌재 나와서 하는 꼴을 봤더니 전혀 정반대로 윤석열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거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분은 참 죄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인터넷 유튜브 상으로도 굉장히 이분이 거짓말했던 것들이 영상이 떠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계엄 내란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울면서 막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잡으러 들어왔던 거 하고 뭐 다 하고 이제 자기는 지시만 받았고 자기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나중에 헌재 나와서 다 윤석열한테 그 유리한 증언을 하잖아요. 뭐 네. 테이블 타이는 문 잠그기 위한 거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은 뭔가인데 나중에 이제 SBS 보도였나요? 그 텔레그램 방 나와가지고 맞아, 그것도 나왔죠. 네. 의원 끌어내라 뭐 이런 거 이제 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이제 울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 이제 군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폭력 진압 그리고 나중에 헌재 나와서 다 부인하잖아요. 뭐 폭력도 네. 없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방송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그 뉴스토마토 기자였나? 맞아요. 네. 잡히고 무릎 꿇리고 케이블 타입을 심지어 묶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시도하는. 네.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군에서 물러난다고 그랬는데 해외 파병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지금 뭔가 야 이거 진짜 대단히 밉상이고 처음에 이 사람이 울면서 이제 회견을 할 때 좀 불쌍하고 야 저렇게 평생 군인하던 사람이 얼마나 본인이 억울하면 나왔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동정하는 듯한 그 느낌이었고 사실 언론 보도도 좀 그렇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저 사람 되게 좀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본인이 그런 처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707 대장이 이렇게 실명을 공개를 하고 얼굴을 까는 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눈물 흘린 것도 보면 이제 뭐 악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용욱 기자가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편인가요? 그때 이제 역술인 백재권 씨가 이제 윤석열 관상이 악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군이 안 좋을 때는 악어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무슨 악어 서식지입니까? 뭐 악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게이터인가요? 그러니까 이분만 얼굴을 봐서는 악어상은 잘 떠오르지는 않는 분인데 네. 김현태 이분은 근데 보니까 일단 살고 보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파 같아요. 아, 이거 최근에 또 보도 보니까 진짜로 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게 본인 살겠다고 또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쓰고 싶지 않은 탄원서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분은 도대체 어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의 끝인가를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던 것 같고 그 반면에 헌재가 이제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연한 모습으로 묵묵하게 자기 증언을 잘했습니다. 이분은 다 이제 뭐 윤석열 올가매는 증언을 했고요. 뭐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이제 그때 좀 김현태하고 대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조성현 대령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충남대 ROTC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김현태는 육사고요. 그래서 역시 육사에는 내란의 DNA가 흐른다. 그래서 육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들어가지고 네. 육사를 문을 닫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네. 합니다. 예. 조상현 대령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윤석열 측에서 이제 의인인 척 하지 마라고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분이 했던 게 나 의인 아니다. 나는 경비 부하들 가진 이제 지휘관이고 네. 내 부하들 지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의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면 이제 뭐 지금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때 맞아요. 이제 방첩사 법무관들인가요? 그분들이 이제 방첩사가 이제 선관위 투입한다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반대해서 결국 막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처음부터 시작하면 뭐 이 국회에 몰려간 시민들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홍장원 차장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이 진짜 누군지 좀 제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엘리트들은 이제 자기들 정치적 이익 관계나 권력 유지 때문에 사람들 눈 속여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김준우 기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계엄을 막은 곳곳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독수도 봤지만 그 김현태한테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그럼 누군가는 지금도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왜 써줬겠어요? 물론 이 사람이 대테러에 저거는 있어요. 왜냐면 뭐, 그 부대가 그렇죠. 대테러 네네. 부대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곳곳에 지금도 암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네. 증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칭송함과 동시에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 이제 한독수는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지금 드러났죠. 이제 한독수부터 시작해서 뭐 군이나 정부에 뭐 아무리 높은 놈들끼리만 그거를 계획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떤 실무나 어디서도 이제 들어갔겠죠. 뭐 자기의 영달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란을 막은 시민들을 칭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요새 그 거창한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친일 청산을 못 맞아요. 네.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서 알게 모르게 기여했던 사람들 다 처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의롭다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 의롭다는 게 특별한 행위
돌출된 행위인 줄 알았는데 아까 이제 조성현 그 단장모처럼 정말로 자기 자리에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게 정말로 의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한덕수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는데 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분은 저기 뭐 갈대 같은 분이기 네.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받고 윤석열 탄핵되면 이제 터날 것이다. 약간 그런 사실 예측을 했었고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근데 이분의 이거 하는 거 보고 이 사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정치적으로 뭘 욕심이 바라는가. 생겼나? 네. 저 여전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하튼 아, 이 사람을 보면서 야, 부끄러움의 끝은 어디일까? 네. 왜냐하고 막 저런 사람이 우리 총리를 2번 하고 주민대사까지 해서 나라를 대표했다는 거에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너무 창피하죠. 예, 예. 네. 오늘 정말로 이제 탄핵 정국 결론에 이르기까지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선배들께 한 줄 논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웅장하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농담으로 안 끝내고 악어와 악어새는 가라. 진짜는 따로 있다. 네. 아, 뭐 신동엽 시인의 시를 듣는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뭐 그냥 아주 뒷관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정화는 충신, 김용현은 간신, 곽정근은 충신과 간신 사이. 그다음에 네. 하나 더 보태면 윤석열은 연산군 아니면 폭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의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기회에 꼭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이용욱 기자, 김준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